네, 앞서 보도해드린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정무수석에 전병헌 전 원내대표를 임명하는 등 추가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취임 후 세 번째 인선인데요.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김홍국 경기대 교민교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앞서 셋이었죠. 정무수석으로 전병헌 전 원내대표를 임명을 했습니다. 여당 원내대표 출신이 이렇게 그 정무수석에 기용된 건 처음인데 네.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은 저는 이제 무난한 인사라고 예. 보고요. 잘된 인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병헌 이제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이 정무수석의 역할이 크게 두 가지거든요. 예. 여러 가지의 좋은 정무적인 아이디어, 전략을 만들어 가지고 소위 국정 운영을 힘있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네. 그러면서 국회 협조를 구하는 이런 전략적인 거를 잘 마련하는 게 있고 실제로 또 여당 내부뿐만 아니라 야당과의 그리고 심지어 국민들과의 어떤 소통을 잘해야 되는 그런 측면인데 예. 이 전병헌 전 의원은 뭐 저도 취재를 많이 했던 그런 사이입니다만은 일단은 경험과 경륜이 풍부합니다. DJ 정부 시절에 이미 정무비서관을 지냈고 그 당시에도 비서관 같은 많이 지냈고 그다음 당에서 정책위 의장 원내대표를 거쳤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풍부하고 또 이제 그 소통을 잘하려면 성격이 좀 원만하고 뭐 화합적이라 해야 되는데 네. 그런 게 이게 화합적이고 소통을 좋아하는 스타일에서 지금 야당하고 관계도 별로 껄끄럽지 않고 무난한 관계다 이런 데서 또 당내에서도 여러 계파가 있는데 그런데도 소통을 잘할 수 있어서 저는 무난한 인사를 보는데 원내대표가 정무수석에 기용된 건 좀 이례적이에요. 예. 왜냐하면 굳이 말하자면 원내대표는 한 부총리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정무수석은 뭐 제일 수석 중에 높긴 하지만 어쨌든 차관급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정무수석을 거친 사람, 예를 들어서 옛날 정진석 원내대표 여당에 옛날 여당이죠, 후여당. 네. 지금은 야당이지만 정진석 원내대표 같은 건 정무수석을 거친 뒤에 다시 국회의원이 돼서 이제 원내대표가 됐는데 이렇게 원내대표를 거쳐서 정무수석 이렇게 된 경우는 굉장히 그 사례가 드문 경우인데 어떻든 앞으로 이런 소통과 전략에 밝게 잘 하기를 하다 기대해 봅니다. 예. 무난한 인사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상당히 무난합니다. 왜냐하면 원내대표를 지냈고 삼선 의원 17대, 18대, 19대 예. 의원을 지냈고요. 그리고 뭐 야당과의 관계에서도 상당히 많은 경험들이 있고요. 김대중 정부 때 뭐 정무비서관 또 국정상황실장을 역임했거든요.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일단은 꿰뚫고 있고 그런 점들은 장점입니다. 사실은 비서실장 지금 전병헌 이제 신임 수석은 네. 사실은 1958년생 아니겠습니까? 비서실장 임종석 실장이 1966년생. 사실은 훨씬 더 그런 연배로나 봤을 때는 사실 좀 약간 맞지 않는 측면이 있지만 그러나 지금 상황은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네. 왜냐하면 원내 6당 체제고 정무수석이 사실은 야당 관계, 여당 관계, 국회의 대조율 관계가 지금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야당들을 설득해야 된다. 왜냐하면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120석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나머지 정당들의 협조를 받지 않는 한 사실상 법안도 만들 수도 없고 국정에 관련된 예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전병헌 정무수석이 사실은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오늘 인사는 잘된 인사인데요. 대신에 전병헌 의원이 사실은 야당과의 관계에서는 아주 상당히 좀 강한 또 입장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과연 지금의 사실 선거에 패배하고 개강이 돼 있는 야당들과 관계를 얼마나 만들어낼지 그 정치력에 대해서는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정무수석과 대해서 사실은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바른정당을 방문했을 때 정무장관 제안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당과의 관계에서는 이런 정무수석 그리고 정무장관 제도를 좀 활용할 필요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일단 첫 출발은 상당히 신중하지만 그러나 의미 있는 출발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덧붙여서 딱 한마디만 하면 아까 정무장관 필요성을 이제 이야기했는데 저기 그 바른정당 방문했을 때 정무장관 필요성이 있다고 이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바른정당 지도부에서. 그래 이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정무장관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무수석이 대야관계, 대여관계를 다 관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데서 원활하게 잘 풀어가려면 야당의 목소리도 반영하면서 소통을 하려면 정무수석한테 많은 그 권한과 자율권을 좀 부여하는 게 좀 필요하다. 그런데 과거에 박근혜 정부의 한 예를 들자면 당시에 조윤선 정무수석이 있었습니다만은 대통령을 독대한 적이 거의 없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대통령은 정치는 내가 많이 알아.
근데 경제라든가 안보 같은 경우는 참모들의 의견을 많이 듣더라도 정치는 내가 직접 해도 돼 해가서 사실 정무수석을 일종의 연락하는 심부름꾼으로만 시키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이번에는 이런 정무수석한테 많은 실권을 부여해서 옛날 김영삼, 김대중 정부는 정무수석이 힘이 꽤 셌거든요. 예. 네, 그래서 정무수석의 힘을 좀 강화하는 것 쪽으로 하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좀 권한이 그래서 필요하다. 그런 운용의 묘를 저는 가질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현재 3실장 체제 아니겠습니까? 예. 비서실장 그리고 정책실장, 외교안보실장이라는 이 수석 실장 체제에서 비서실장 산하에서 이런 정무수석이라든가 또는 뭐 국민통합수석이라든가 이런 수석들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직제 상황에서는 사실은 큰 권한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실장 밑에 있는 한 명의 수석이거든요. 그렇지만 이 정무 분야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에서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운용의 묘를 기할 필요가 있고요. 향후에 정말 내각을 이제 야당과 협의해서 예. 만들 경우에는 저는 정무장관직 같은 경우도 적절하게 정말 활용함으로써 국정의 원활함을 깨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그런 야당의 의견도 좀 잘 배려하고 그럴 경우는 또 연대나 협치가 가능해지거든요. 네.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전병현 새 수석과 더불어서 사회혁신수석 비서관에는 하승창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회수석 비서관에는 김수현 전 환경부 차관이 임명이 됐거든요. 뭐 이제 새롭게 들어선 문재인 정부에 서울시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많이 포진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네, 굉장히 많이 임명된 시입니다. 현재까지 임명된 청와대 비서실장이라든가 수석들 중에 보면 이번에 사회혁신수석으로 임명된 하승창 이제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박원순 시장 체제에서 정무부시장을 지냈고 네. 또 박원순 시장과 함께 소위 시민사회 운동을 오래 해온 진짜 박원순의 복심으로도 알려져 있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임종석 비서실장 같은 경우도 보면 박원순 시장 체제에서 정무부시장을 또 지냈거든요. 네. 거기다 그 외에도 지금 오늘 사회수석으로 임명된 김수현 전 환경부 차관 예. 이 사람도 보면 도시정책 전문가인데 서울시에서 박원순 시장 밑에서 일을 좀 했고 그다음 조현옥 또 인사비서관도 보면 박원순 시장 밑에 좀 일을 했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 인맥이 사실 꽤 넓게 포진하고 있다는 건데 이거는 뭐냐 하면 친문 핵심 인사를 지금까지 별로 기용 안 하고 예. 소위 여당 내에서 여러 계파 비문재인 계열의 여러 계파 인사를 고루 등용하고 있다는 이런 인사 포석인데 네. 저는 이러한 지금까지 인선을 보면 대부분 그런데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저기 선대위에서 일했거나 문재인 후보의 선대위에서 일했거나 민주당에서 일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과거에 노무현 정부의 인연이 있거나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현재까지 인선하는 사람들 보면. 근데 앞으로 내각 인선 과정에서는 진짜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처럼 폭넓은 인재 기용, 정파를 떠나서 다른 정파뿐만 아니라 국민들 속에서 폭넓은 인재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예, 오늘 새벽에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을 했었고 뭐 여러 가지 배경 가운데 아직 그 국가안보실장을 두고는 외교 전략통과 국방 안보통 두 분야의 인사를 놓고 좀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외교안보실장이 역할이 예. 더 커졌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보다도 2차장 체제가 되면서 외교안보실장이 전체적으로 외교, 그다음에 안보, 예. 통일까지 전체 전략과 큰 틀을 만드는 정말 중요한 직책이 됐거든요. 인원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역할을 많이 해야 되고요. 그래서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김관진 이 안보실장 예. 체제에서 이제는 그보다는 훨씬 더 그 당시에는 거의 국방 쪽에 정말 안보 쪽에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요. 이런 우리 외교안보 통일정책 전반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분들을 지금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교수 출신 그리고 군 출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외교안보와 국방을 균형 있게 볼 수 있는 교수나 학자 출신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또 그렇다고 그런 분들이 또 실제 경험에서는 좀 부족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군 출신들, 장성 출신들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이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것이 외교안보실장과 정책실장의 경우는 향후에 그 위상이 정부 부처의 경제부총리라든가 또는 뭐 통일부 장관, 외교부 장관 이런 분들하고 같이 어느 정도 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맞아야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섣부르게 결정하기보다는 차분하게 이 검증을 해보겠다는 차원에서 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뭐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문정인 연세대 특임 교수 같은 경우는 이분 같은 경우는 뭐 노무현 김대중 정부에서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서 큰 역할을 많이 했었죠. 그리고 정우영
주 제네바 대사 같은 경우도 자문단, 외교 자문단인 국민 아그레망 문재인 캠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이런 분들과 이제 뭐 장성 출신들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신중하게 이 부분은 결정을 해야 되겠다. 특히 미국과 일본, 중국과의 외교 관계가 얼마나 험난합니까? 굉장히 강한 정말 뭐 스트롱맨이라고 불릴 정도의 그런 대통령 외국 정상들과의 이 협상을 해야 되고요. 그렇죠. 또 남북 관계도 험난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지금 신중하게 장고의 장고를 거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또 이 자리와 더불어서 신중을 기하고 있는 자리가 정책실장 자리거든요. 아무래도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인 만큼 좀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요소를 좀 중점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정책실이 이번에 정책실을 다시 부활하고 안보실을 좀 강화했다는 게 이번에 청와대 직제 개편의 특징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정책실 밑에는 이번에 새로 신설된 일자리 수석 외로 경제 수석도 있고 사회 분야 정책 여러 가지 정책인데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 내세우는 게 과거 정부와 달리 굉장히 복지를 강화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그다음 복지를 강화하고 양극화 해소 뭐 이런 여러 가지 새로운 경제 정책, 그다음 정책 성장도 국민 성장론이라 그래서 소득 주도의 국민 성장론 이런 거 하기 때문에 경제 성장을 바라보는 접근법도 다릅니다. 그래서 예.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약간의 어떤 경제적인 철학이 박근혜 정부라든가 이명박 정부하기 다르기 때문에 그런 나름대로의 경제와 복지 정책에 대해서 철학이 맞는 사람을 하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분야는 또 굉장히 진짜 다른 거 국민 소통이라든가 이런 거는 돈 안 들이고 대통령이 자세 변화로 바로 이룰 수 있는 거지만 이거는 돈도 들어가야 되고 정확한 전략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일단 진짜 능력이 있어야 되고 철학이 맞는 사람이 되는데 지금 거론되는 사람들을 보면은 현재 거론된 사람이 이제 노무현 정부 때 경제보좌관도 지낸 서강대 교수의 조윤재 교수 예. 이 사람도 거론되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경제 관료를 지내고 기재부 2차관도 지내고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김동연 아주대 총장 이 사람도 이제 지금 거론되고 있고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이제 그래서 이런 관료 전통적인 관료 출신과 또 교수 출신 또 이런 게 하는데 어떻든 어느 쪽을 하든 간에 경제 실무에 굉장히 밝고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경제 철학을 잘 뒷받침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경제 철학이 좀 중요하겠군요. 내각 인선에 대해서는 좀 속도 조절에 나선 모습인데 일단은 차관 중심의 비상체제로 국정 운영을 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장관 인선에는 아무래도 좀 시간과 공을 들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는 사실은 불편한 동거,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의 장관들과 함께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예.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실상은 또 현재 상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 마무리가 이달 말까지 아마 이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인준 여부는 결정이 될 텐데요. 일단 절차를 밟는 게 중요합니다. 헌법에서 총리의 제청을 받아서 장관들을 또 임명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그런 절차를 밟기 위해서 지금은 장관 인선을 빠르게 할 필요는 없다. 그 상황을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더 지금 적합한 장관 후보자들 아주 신중하게 검증해서 만일 경우 이 중에서 뭐 총리라든가 장관 중에서 낙마하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초기부터 정말 새 정부로서는 힘이 빠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관 인선에 있어서는 후보자들을 치열하게 검증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은 차관들, 왜냐하면 차관이면은 정부 부처에서 일단 진행되는 일을 보면 대부분 과장급에서 전반적인 일들은 다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예. 국장들이 이 일을 전체 종합하고 차관선에서는 사실상 장관과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이미 또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차관들의 역량을 집중적으로 잘 모으고 국정의 컨트롤 타워, 이 청와대 참모진과 잘 조화시키면서 일을 해나가겠다는 지금 그런 구상으로 보이고요. 장관 인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총리가 인준돼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제청을 받고 그러면서도 사실은 청와대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향후 정말 내각 운영하는 방식을 지금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좀 시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또 여야에서는 통합정부 구성을 놓고 좀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뭐 야권에서는 당장 반발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당연 좀 여권에서 좀 인사가 좀 네. 늦어지는 이유가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최 총리가 장관을 임명 제청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총리도 지금 현재 좀 청문회도 안 거친 상황 아닙니까? 이제야 이제 인준 요청을 한 그런 상황인데 또 하나는 통합 정부를 실제로 구성할지 말지 이거에 따라서 다른 정파, 다른 정당의 인사를
다른 정당 인사뿐만 아니라 다른 또 폭넓은 인재 기용을 할 수 있느냐 네. 이런 거를 이제 소위 통합정부를 구성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두 가지를 고려하기 때문에 인사가 늦어지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통합정부 구상을 통해서 소위 정계를 부분적으로 재편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아마 갖고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현 여권에서는 그걸 뭐 정계 재편이라 하지 않고 이 일종의 협치의 틀을 마련하는 거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왜냐하면 협치의 틀을 마련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어느 특정 정당과의 통합을 통해서 안정적 과반수의 기반을 마련한다든가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이 과반 의석을 넘으려면 최소 150석이 넘어야 되는데 현재 120석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느 정당과의 통합을 한다든가 통합을 하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거든요. 또 하나는 어떤 정책 연합을 통해서 연정을 한다든가 또 연정이 안 되면 사안별로 이렇게 다른 당의 협조를 얻어내는 협치의 큰 틀을 이뤄낸다든가 이런 건데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직후에 국민의당과 지도부와의 대화에서 우리는 한 뿌리 아니냐, 같은 뿌리 아니냐 그러면서 뭔가 통합을 바라는 듯하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지금 통합정부 구성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일부 인사의 입각성, 현재 야당 인사의 입각설이 소문으로 거론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 다 예를 들어서 유승민 후보라든가 심상정 후보를 무슨 장관으로 기용하자 뭐 이런 게 설로서 나왔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야당을 흔들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지금 오히려 다른 야당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여권이 과반 의석을 만들기 위해서 야당을 일부 의원을 빼낸다든가 야당과의 통합을 인위적으로 이렇게 하는 인위적인 정계 개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야권도 반발하고 국민들도 논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자연스럽게 정계 개편이 된다면 여러 가지 선거제도 개편이라든가 이런 걸 또 개헌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된다면 그건 괜찮지만 인위적으로 하는 건 좀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야당의 협조를 얻어낼 수 있도록 협치의 어떤 틀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 고민거리가 하나 있긴 있습니다. 뭐냐면 국민들은 지금 이러한 통합과 함께 이 적폐청산을 바라고 있거든요. 그럼 적폐청산을 하는 과정에서 야당이 또 반발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협치가 쉽지 않은 이런 약간의 딜레마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지혜롭게 잘 풀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연스러운 게 좋겠지만 협치는 쉽지 않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사무실에 첫 출근을 하면서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자, 이 청문회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무난히 통과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인품이라든가 그동안 살아온 경륜을 봤을 때는 뭐 무난하게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언론인 생활 23년, 사선 의원 그리고 또 전남도지사를 하면서 행정가로서 정치가로서 언론인으로서 아주 폭넓은 식견을 국제 강박도 뛰어나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또 여야 관계도 두루두루 원만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가능성이 높지만 야당에서는 또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대선에서도 졌는데 정말 치열하게 검증하겠다. 대신에 과거식의 발목 잡기는 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철학이라든가 살아온 삶 여러 가지 검증하겠다. 최근까지 나와 있는 것은 아들이 이제 이 병역 면제가 됐는데 이 수술 이후에 군대를 가지 못하자 당시에 아버지로서 군대를 가게 해달라고 했던 탄원서까지 일단은 밝히면서 아들의 이슈가 지금 나오고 있지만 그 부분은 상당히 좀 정리가 돼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청문회라는 것이 정말 치열한 검증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상황은 알 수는 없고요. 뭐 상속 관련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안보관 문제 아무래도 그동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야당 쪽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여당에서는 이낙연 후보자의 안보관도 검증하겠다. 그리고 살아왔던 삶의 자세라든가 정책의 이해도 이런 부분을 검증하겠다고 이제 강도 높은 검증을 예고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어느 정도 그런 살아오면서 했던 관리 그리고 살아왔던 경륜들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통과 쪽이 좀 유력하긴 한데요. 그러나 청문회는 또 알 수 없습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본인은 인지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이 불쑥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마지막 이제 31일까지 사실은 검증이 끝나야 되는데 이 청문회가 끝나야 되는데 그 상황을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통과는 할 것 같지만 청문회는 또 알 수 없다.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낙연 총리 후보자가 어떻든 야당이 철저한 검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봐주긴 없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의 경험으로 볼 때 어떻든 뭐 그런 대로 무난하게 통과되지 않겠는가 그 가능성이 높다. 왜 보냐면은 일단 본인이 경력을 보면 언론인 동아일보 출신이죠. 언론인에다가 사선 국회의원에다가 이제 전남지사 이렇게 하면서 대여섯 차례 선거를 거쳐서 이미 큰 틀의 검증은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과거에 보면 국회의원을 오래 지낸 사람이 소위 이 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한 경우가 사실상 없어요. 거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경험으로 그렇고
이 윤학연 후보자 같은 경우는 단지 이제 논란이 뭐냐 하면 이 아들의 병역 그 소위 면제 의혹 이제 이게 있는데 아들이 처음에는 지금 현재 의사인데 처음에는 현역 판정을 받았다가 나중에 운동 과정에서 어깨가 다쳐가지고 어깨 탈골로 인해서 면제를 받았는데 이때 이제 윤학연 이 후보자가 여러 가지 부담을 느꼈는지 여러 가지 군대를 보낼 수 있게 해두는데 아니면 공익근무요원으로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탄원서를 보내가지고 그걸 보관하고 있다가 한 15년 된 이야기인데 그거를 이번에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정상이 참작이 되는 측면이 있어서 재산은 보니까 이번에 신고한 거 보니까 16억 8천만 원인가 신고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특별하게 현재 드러나는 언론에 의해서 현재까지 드러난 게 없기 때문에 무난하게 될 가능성이 알겠습니다. 높다. 일단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